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메타인지 학습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리사 손,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출간일은 2019년 6월 26일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오탈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너드 칼리지 심리학 교수님이신데 바드너라고 잘못 표기를 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콜롬비아 대학교 바너드 칼리지 심리학 교수로 계신 리사 손, 이분이 저자이시고요. 자,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메타인지를 배우면 아이의 성적이 상승할까? 라는 내용입니다. 메타인지를 연구한 후 내가 만난 수많은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메타인지를 배우면 아이의 성적이 급상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메타인지를 키우는 목적은 성적 향상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토끼가 아닌 거북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너무나 유명한 월터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을 살펴보자. 실험자는 3에서 4세의 연령의 아이들을 각자 빈 방에 두고 마시멜로가 하나 놓인 접시와 2개 놓인 접시를 동시에 보여준다. 아이 앞에 마시멜로 1개가 놓인 접시를 남겨둔 실험자는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15분 후에 돌아와 2개의 마시멜로를 선물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방을 나간다. 이때 아이들은 2가지 행동을 보인다. 마시멜로를 바로 입에 넣어버리거나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거나. 전자에 속한 아이들의 행동에서 무언가 느껴지는 게 없는가? 혹 토끼처럼 빠르다고 생각되지는 않은가? 실험자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멜로를 입안에 넣어버리는 아이들은 메타인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 유혹을 참을 필요가 없으니 이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도 찾지 않는다. 생각 자체가 필요 없는 셈이다. 반면 후자에 속한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지금 당장 입에 넣고 싶은 욕구를 멈추기 위해 메타인지를 쓰기 시작한다. 실험 영상을 보면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전장을 살펴보거나 구구단을 외우는 식으로 나름의 노력을 한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면 먹고 싶은 욕망에 질 것임을 알기에 컨트롤에 실패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혹에서 멀어지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낸 것이다. 참고로 어린 시절 우리가 메타인지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멈춤이다. 자기조절력이 없는 아이들은 맛있는 것을 보면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입에 가져가 넣는다. 이때 옆에서 부모는 안 돼 라는 말로 아이의 컨트롤 능력을 길러준다. 친구를 때리고 싶은 욕구, 장난감을 빼앗고 싶은 욕구, 맛있는 것을 입에 넣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멈추는지 배워나가는 과정도 이와 같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시멜로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메타인지를 잘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 자기 자신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다음 실험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자. 실험자는 생물학 수업을 듣는 고등학생들에게 총 12개의 생물학 단어가 적힌 카드를 제시했다. 미토콘드리아, 진핵세포 속에 들어있는 소시지 모양의 알갱이로 세포의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은 기관. 이런 식으로 단어의 의미까지 포함된 다소 복잡한 구조의 카드였다.
잠시 후 실험자는 학생들에게 카드에 적힌 단어를 제대로 암기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했다. 학생들은 조금 또는 많이, 그리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상태를 판단했다. 실험자는 학생들이 판단한 것보다 더 많은 공부 시간을 주었지만 학생들은 실험자에게 이 공부를 위해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은 필요 없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큰 착각이었다. 실험자는 학생들이 판단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었지만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공부 시간이 남았음에도 학습을 일찍 끝내버린 것이다. 결국 학생들은 좋지 않은 시험 결과를 얻었다. 학습을 빨리 끝내는 것에 집중한 결과다. 만약 같은 실험에서 학생들의 메타인지 판단을 도와준다면 그들은 학습 방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 나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학습을 더 느리게 만드는 실험을 진행했다. 같은 실험 방법으로 진행된 후속 연구에서 나는 한 단계 과정을 추가했다. 이 공부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학생들이 대답하기 전 간단한 메타인지 판단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험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정답을 맞힐 자신감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자신감이 높으면 3점, 자신감이 없으면 1점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학생들 스스로 메타인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학생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단어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단어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이 실험 결과를 확장하면 아이들은 메타인지를 통해 자신이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 두 번째 챕터 읽어드릴게요. 불안은 어떻게 학습되는가? 어린 시절부터 워낙 활동적이었던 나는 고등학교 시절 여러 운동을 즐겼다. 그 중에서도 특히 테니스를 좋아해서 동네에서 열리는 토너먼트 대회에 나갈 정도였다. 매번 비슷한 실력의 친구들과 경기를 하던 어느 날 우연찮게 랭킹 1위인 아이와 맞붙게 됐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게임에서 지고 말았다. 그날 저녁 시리에 빠져 있는 나를 보며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이긴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진 거야. 그 친구가 1등이라는 사실에 긴장하는 바람에 제대로 공을 치지 못한 거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곁에서 경기를 지켜본 엄마의 말씀이 맞았다. 당시 나는 1등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란 고정관념의 위협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나친 긴장감도 문제였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중 몇몇은 안타깝게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결정적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큰 무대, 많은 관중, 카메라 등의 압박과 금메달이라는 목표에 눌린 결과다. 메타인지 문제는 결과를 무분별하게 낙관하는 탓에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결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발생하기도 한다. 불필요한 생각에 불안도를 높이고 집중도를 낮추는 것이다. 한 실험자가 미국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을 담당하는 여자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실험자는 이들에게 수학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정도를 체크하게 했다. 그리고 첫 학기 시작 전 이 교사들이 맡고 있는 각 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학 불안도를 측정했다. 1년 후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불안도를 재차 측정했는데 그 결과 수학에 대한 불안이 높은 선생님에게서 배운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높은 불안도를 보였다. 모두의 예상대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의 불안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아이들은 나는 타고난 수학 실력이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수학 수행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음은 물론이다. 여자아이들이 고정관념의 위험을 받은 결과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른 실험을 보자. 이 실험에서는 수학에 대한 아이의 불안에 부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2년 동안 조사했다. 부모들의 수학 불안도를 측정한 후 그 자녀들을 초등 3학년까지 관찰한 결과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높은 부모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아이들보다 수학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아이들의 수학 실력은 평균보다 반년 정도 뒤처져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다. 수학에 대한 불안이 높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경우 아이의 불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했던 아이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학습되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알게 된 후 나는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한 감정을 조절하고 특히 아이들 앞에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성격이 급하고 긴장도가 높은 사람이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아이들 앞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의지적으로 많은 애를 썼다. 하지만 평생 긴장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나는 다른 결심을 했다. 먼저 나의 불안 요소를 파악하고 피할 수 없다면 그것에 도전해보기로 한 것이다. 딸 세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의 일이다. 딸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어가 매우 서툴렀다. 부모가 어울리는 사람이 주로 한국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당시 미국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세린이는 매일같이 긴장한 상태에서 등교를 했고 나 역시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언어뿐 아니라 자라온 문화와 환경이 달랐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말과 정서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내 모습이 아이에겐 엄마는 자신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불편해한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다소 편향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성장한 세린이가 나처럼 다른 민족과의 만남을 피하고 소극적인 인간관계를 이어나갈까봐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나는 엄마인 나의 행동을 바꾸기로 열심했다. 아이의 학교에서 걸스카우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솔직히 나는 그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다른 부모들은 물론 교장 선생님과의 미팅이 심적으로 버거웠고 대학에서 연구와 학생들 지도를 겸하고 있었기에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세린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걸스카우트 리더를 맡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세린이도 여러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법을 배웠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자신의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의 어떤 불안을 아이들이 보고 있는지, 혹시 아이들이 그것을 학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잠식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아이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 남들보다 자신의 불안도가 높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그 불안 요소를 파악해보자. 메타인지 학습법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